잇몸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심하면 이가 흔들리기까지 하는 입안에 부는 찬바람, 잇몸 질환.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뇌졸중, 그리고 심혈관계, 심혈관계 질환 등을 막을 수 있다는데 소리 없이 찾아와 치아와 건강까지 빼앗아가는 도둑, 잇몸 질환의 치료와 예방법을 지금 헬로닥터에서 공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질환과 질병들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헬로닥터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요, 양방을 통한 의학 상식을 알아볼 텐데요.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요, 치과 전문의 정현철 원장님과 함께 잇몸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잇몸병이라는 게 일단 어떤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성인 4명 중에 1명꼴로 네. 나타나는 국민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잇몸 질환은 대체 뭐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 잇몸 질환의 원인이 뭐냐 하면 잇몸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이제 스스로도 뭐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네. 소리 없이 찾아와서 뭐 치아를 뺏는 도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네. 우리의 입은 입 아래는 구강 내에서는 풍부한 영양과 적당한 습도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더없이 좋은 장소죠. 네. 네. 치아에 치태나 치석이 쌓여 입안에 엄청난 양의 세균이 증식해가지고 치주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잇몸병인데 바로 즉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네.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에 손상을 주고 잇몸을 같이 보이는 뼈, 잇몸 내부의 뼈까지 염증을 침범해서 잇몸뼈를 녹여서 치아를 흔들리게 하거나 빠지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죠. 아니 뭐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섬찟해지는데요. 근데 본인 스스로 잇몸병을 내가 앓고 있는지 아닌지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평소 잇몸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분은 자신의 증상과 비교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보시죠. 칫솔질을 할 때 또는 음식물을 씹을 때 잇몸에서 간헐적으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불편하거나 이가 불편하거나 하는 느낌이 든다. 또는 피곤하면 잇몸이 붓는다. 또는 부었다 가라앉았다 자주 반복을 한다. 또한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아무리 칫솔질을 하더라도 입에서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던가 네. 또는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어서 잘 못 씹거나 아니면 네. 불편감을 많이 느낀다. 또는 치아가 움직이고 뭐 심한 경우는 치아가 움직이고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직접 본인이 자각을 한다면 잇몸 질환을 의심해야 되겠죠. 자, 성인이 되면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자가 진단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있어요. 예, 그러게요. 잇몸병을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잇몸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과에 가서 유무를 잇몸병의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네.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잇몸병은 치태에서 시작돼서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것은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도 하고 또는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을 통하고 또한 스케일링을 통해서 각자의 치아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치아를 역시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겠군요, 정기적으로. 네. 예. 스케일링만으로도 이 치료와 또 치아를 잘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좀 시리고 무섭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잇몸병 질환이 생긴 경우에 좀 심한 경우는 이 스케일링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치료 방법 어떤 걸 하시나요? 네, 잇몸병이 초기라면 스케일링만 받아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중기를 넘고 뭐 말기라고 그러죠. 네. 그런 정도에서는 잇몸 내부를 이제 잘라내서 뭐 또는 잘라낸다라면 너무 무서운 얘기고요. 열어서 치아 뿌리 깊숙이 박힌 치석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인데 네. 잇몸병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낭이라고 하는 이제 포켓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점점 깊어지고 그 속에
치태와 치석이 점점 많이 쌓이므로 잇몸 내부에 있는 독소 세균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거죠. 치아 상태에 따라 염증이 남아 있으면 잇몸을 열어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잇몸 건강을 지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술식이죠. 잇몸을 여는 것도 그렇게 덜 무섭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제 그 중기를 넘어서 잇몸 뼈에까지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수술적인 요법은 이제 점점 무서운 걸로 가게 되는데요. 예. 치석을 제거한 후에 염증에 의해서 파괴된 치조골을 회복시키는 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치조골이 너무 파괴되거나 녹기 때문에 그 치조골 소실에 의해서 치아가 녹은 치아 잇몸 뼈가 녹은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가요? 네네. 예. 인공뼈 이식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잇몸을 연 후에 파괴되거나 녹아있는 잇몸뼈를 인공뼈를 통해서 증식시키고 재생시키는 수술적 치료인데요. 지금 많은 치료의 발전이 있어서 골 재생 술식을 많이 합니다. 또는 또 치주막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치주막 수술이요. 예, 잇몸을 연 후에 심한 치조골, 즉 잇몸뼈의 파괴 시 네. 차폐막을 이용해서 잇몸뼈의 증식만을 유도하거나 재생시키는 수술적 치료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잇몸 조직 이식술, 즉 요새 말하는 뭐 유전자적 클로닝이든 거기에 접목돼서 잇몸 조직 이식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증상이 아주 심하면요, 이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 네, 뭐 모든 환자가 그렇겠지만 초기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를 한다 그러면 다 단숨에 끝나고 빠른 치료, 빠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만 심한 경우 말기가 된다 그러면 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발치라는 거는 치아를 뽑는다는 얘기인데, 발치를 한 후에 녹아 내려가 있는, 아니면 치조골 파괴가 되어 있는 치조골을 다시 잇몸뼈를 재생시키고, 또한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도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다는 네.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근데 잇몸병에 대한 좀 잘못된 상식이나 민간 요법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잇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라는 얘기를 저도 얼핏 들은 적이 들었어요.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앞서 잇몸병 치료법에서는 스케일링을 얘기했는데, 의외로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이가 망가진다, 또는 약해진다, 또는 깨진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가장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그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치아에 붙어 있는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인데, 치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드릴이 아닌 초음파를 이용해서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이거든요. 네네. 즉 바꿔 말하면 치아의 손상을 절대로 줄 수 없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스케일링을 한 후에 이가 시리다던가 뭐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이미 염증이 있거나 치조골에 파괴가 있거나, 그래서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면 갑자기 뻥 뚫린 느낌이 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게다가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단기간 동안은 잠깐 시릴 수는 있죠. 일시적인 현상이군요. 그렇죠. 예. 예, 서서히 관리를 괜찮아집니다. 스케일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할 텐데, 두 번째 또 질문을 드리면 네. 치실을 자주 사용하면 치아가 벌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이쑤시개보다는 치실이 훨씬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그 관념 때문에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치실을 처음 쓰면 치태가 제거되면서 잇몸에 붓기가 빠지고 잇몸 염증이 가라앉아서 치아 사이에 벌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즉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뭐 공간이 뜬다던가 벌어진다던가 하는 일시적인 환자분만의 생각인데요. 네네. 그거는 아니고요. 잇몸에 붓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증상이 있는데 다시 서서히 회복이 되고요. 그렇게 잇몸에 붓기가, 잇몸 염증이 있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먼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치실은 짧은 시간 사이에 치아 사이를 이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치아 틈새를 벌어질 수 없는 치료법이 아니라 자가
진단법이죠. 그리고 하루에 반드시 3번 할 필요는 없고요. 칫솔질처럼.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칫솔질하기도 사실 버겁거든요. 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간단한 간식이나 쿠키나 이런 거를 드시는 경우에는 드시고 나서 물로 헹궈낸다던가 그러고 나서 칫솔질을 직접 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에 치실로 한번 쓱 문질러 주는 것도 네. 가장 큰 좋은 방법이죠. 네. 오늘부터 당장 좀 치실 사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세 번째 또 오해와 진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아와 잇몸은요, 이 소금으로 닦는 것이 좋다란 말을 뭐 예로부터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어르신분들 많이 쓰시죠. 이게 진실입니까? 네. 네, 소금물은 어느 정도 소독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자가 너무 커요. 아.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금이나 죽염이 잇몸에 직접 닿으면 잇몸에 상처를 줍니다.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에도 상처를 주는데, 즉 바꿔 말해서 가는 사포보다 거친 사포를 치아 표면에 대고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상처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쓰는 것이 좋고, 예전에 소금으로 닦는 거는 치약이 없는 시절에, 예전 시절에 나왔던 방법이고, 그러므로 치약이 지금 워낙 발달한 이 시대에서는 당연히 치약을 쓰시는 게 좋고, 치약에는 이를 잘 닦이게 하는 미세한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닳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치약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그 아까 거친 사포와 가는 사포를 말씀드렸다시피 연마제가 가는 투명한 뭐 액상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좀 치아 또 잇몸을 잘 관리 위해서 이 기본적으로 평소 생활에서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치아에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수칙 넘버 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양치질. 뭐 잘 아시다시피 3336법 있죠? 네. 3분 안에, 식후 3분 안에 3번 하루에, 네. 그다음에 최소한 3분 정도의 양치질을 해야 된다. 네. 또는 또 양치질 할 때 이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잇몸도 잇몸도 부드럽게 마사지 닦아줘야 하듯이. 된다. 예. 잇몸에도 치태나 치석이 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닦아준다. 즉 바꿔 말해서 잇몸에도 좀 단단하게 이제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단단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예, 세 번째는 또 간식 먹거나 흡연 후에 양치한다는 건 아까도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까 이쑤시개보다는 치실 사용하는 게 낫죠. 치실. 네. 예. 이쑤시개는 음식물을 빼내는 기기도 하지만 음식물을 집어넣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치실을 당연히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다. 이것도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시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약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상에서 지켜야 될 수칙까지 우리가 치과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정현철 원장님과 자세한 치주 질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